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충격을 받을 겁니다. 65년을 살아온 제가 단 하루 만에 모든 걸 잃을 뻔한 이야기. 아니, 정확히는 제 가족에게 살해당할 뻔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날 밤 11시 나는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였죠. 며느리 서윤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내일 어머님한테 서명 받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아들 정우가 망설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래도 엄마가 알면 그때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알게 뭐 있어요? 요양원 들어가시면 어차피 끝이잖아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명예 이전만 하면 아파트랑 현금 합쳐서 15억이야. 15억.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15억? 내 재산을? 요양원? 아들은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너무 급한 거 아니야? 아직 건강하신데.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더 잔인했죠. 지금 안 하면 언제 해요? 어머님이 정신 멀쩡할 때 해야 서명도 유효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솔직히 얼마나 더 사실지도 모르잖아요. 그 나이에.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평생을 바친 가족이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방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3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갔습니다. 아들, 딸 학비를 벌기 위해서였죠. 손가락이 얼어 감각이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내 아이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하루 종일 김밥을 팔았습니다. 겨울바람에 얼굴이 얼얼했지만 아이들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어요. 아들 정우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결혼할 때도 전세금 3억을 마련해줬죠. 내가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니까. 그런데 30년을 바친 결과가 이런 건가요?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고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깨달았죠.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들키면 안 됐죠. 아직은 참아야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 서윤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어머님, 중요한 서류예요. 서명 좀 부탁드려요. 재산관리 위임장이라고 했습니다. 듣기엔 그럴듯했죠. 연세가 있으시니 자기들이 관리해 주겠다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라는 걸. 여기 서명하면 내 모든 재산이 사라진다는 걸. 아들도 말했습니다. 요양원도 알아봤다고. 거기가 훨씬 편할 거라고. 그 순간 참을 수 없었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니? 아들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네? 뭐가요? 언제부터 엄마 돈이 목적이었니? 그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했죠. 뭔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다 들었어.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15억이라는 숫자, 요양원 얘기,
그리고 내가 죽기를 기다린다는 그 말까지. 아들 정우는 더듬거리며 오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어머님 들으셨나 보네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가면이 벗겨진 거죠.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연기는 없었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탐욕스러운 얼굴이었죠.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재산은 어차피 나중엔 자기들 건데 지금 쓰는 게 뭐가 문제냐고. 대학 등록금이랑 결혼 자금이 대수냐고. 자기들이 시어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 그들의 속마음이구나. 아들은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더 편할 거라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내 자식이 맞긴 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죠.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대답보다 더 명확한 대답이었으니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요양원 안 가. 서명도 안 한다.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님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고. 법적으로 자기들이 보호자라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대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놀라며 어디 가냐고 물었죠.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했죠. 알아서 뭐해? 그렇게 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평생을 바친 가족을 뒤로하고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어차피 가실 데도 없으실 텐데.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죠. 10월의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한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다리가 아팠죠. 아니, 온몸이 아팠습니다. 몸의 통증이 아니라 마음의 통증이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죠. 65살 할머니가 아침 9시에 혼자 카페에 앉아 우는 모습이 이상했겠죠.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딸 민지. 5년 전부터 연락이 뜸했던 딸이었습니다. 오빠 편만 든다고 섭섭해했던 딸. 하지만 이제 딸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딸의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제가 갈게요. 한참 만에 겨우 주소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딸은 바로 온다고 했죠. 전화를 끊고 또 울었습니다. 카페 직원이 물수건을 가져다 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두었죠. 그게 고마웠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10분이었을지도.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오더니 아무 말 없이 나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 순간 또 눈물이 났습니다. 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조금 진정된 후 모든 걸 말했습니다. 어젯밤 들은 대화, 오늘 아침의 충격적인 일들 다 털어놨죠. 딸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죠. 그리고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라고. 딸이 분노했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지만 나는 이미 받아들인 상태였죠. 딸은 변호사답게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재산이 있는지, 어떤 서류가 있는지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최근 아들에게 증여한 강남 아파트, 시세로 10억쯤 되었고 3년 전에는 사업 자금으로 5억을 빌려줬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15억. 며느리가 말한 그 숫자였죠. 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현재 재산은요? 남은 건 예금 2억 정도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을 아들에게 준 거였죠. 딸 민지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되돌릴 방법이 있다고, 증여 취소라는 게 있다고.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부당한 압박이나 사기, 배은망덕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나는 물었죠. 어제 들은 대화극의 증거가 될까?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이 있다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녹음을 하지 않았죠. 그냥 문틈으로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힘들다고.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자고 했죠. 엄마 정말로 할 거예요? 오빠랑 완전히 끝날 수도 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끝난 건 아닐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우선 딸과 함께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만났죠. 5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쉽지 않지만 방법은 있다고. 첫 번째 방법은 증여 취소 소송이었습니다. 배은망덕 조항을 적용하는 거죠.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자를 학대하거나 중대한 모욕을 가했을 때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려 한 것,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것, 이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죠. 두 번째 방법은 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제안했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아들 내외와 대화를 하는 것이었어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나는 망설였습니다. 내 아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딸이 말했죠. 엄마, 이건 함정이 아니에요. 진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며느리에게 휘둘린 건지 확인이 필요했죠. 사흘이 지난 후 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확히는 집 앞까지 갔죠. 문 앞에 서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할까?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딸 민지가 옆에 있었죠. 용기를 줬습니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고는 나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어머님, 결국 돌아오셨네요. 역시 갈 데가 없으시죠?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정우도 있었죠. 나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한 건지 불편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 주머니에는 작은 녹음기가 있었죠. 이미 녹음은 시작됐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로 나를 요양원에 보낼 작정이냐고. 정말로 내 재산을 모두 빼앗을 거냐고. 정우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요양원이 더 편할 것이고 재산 관리도 자기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차갑게 말했죠. 어머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어머님 나이에 혼자 사시긴 힘드시잖아요. 나는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15억. 그게 목적이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죠. 하지만 이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차피 나중엔 저희 거잖아요. 지금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아들 정우가 당황하며 며느리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희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못 써요? 그 말을 녹음기가 다 담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죠. 정우야, 너도 같은 생각이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나는 돌아서 집을 나왔습니다. 이번엔 영원히. 이틀 후 다시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려줬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증여 취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건데 며느리 서윤이 내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2억 원. 이건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변호사는 명의 도용은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망설였습니다. 며느리를 감옥에 보낸다? 그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닐까? 하지만 민지가 말했죠. 엄마, 이건 엄마가 잔인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거라고요. 맞았습니다. 나는 피해자였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고소하기로. 며느리뿐만 아니라 증여 취소 소송도 진행하기로 했죠. 변호사는 승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녹음 파일에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어차피 나중엔 자기네 것이라는 며느리의 말. 15억이라는 구체적인 금액. 요양원에 보내려 한 계획.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죠. 저 많은 집들 중에 내 집은 어디일까? 생각해보니 더 이상 내 집이 없었습니다. 평생 살던 그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었죠. 그런데 슬프기보다는 홀가분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새벽 2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정우의 정말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미안하다고?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2주가 흐른 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증여 취소 청구 소송과 명의도용에 대한 형사 고소 두 가지였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딸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게 힘이 됐죠. 아들과 며느리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당당했죠. 아무 잘못도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 명의도용 증거, 통장 내역.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재판부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명의도용 부분에서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죠. 명백한 범죄였으니까요. 피고 측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가족 간의 일인데 시어머니가 너무 과하게 반응한다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은 명확했으니까요. 3주가 지난 후 판결일이었죠.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요.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증여 취소 청구를 인용합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증여한 아파트, 3년 전 빌려준 5억, 모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명의도용 건은 더 심각했습니다. 판사는 며느리 서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죠.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10월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딸이 내 손을 꼭 잡아줬죠. 엄마,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죠.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정우였습니다.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법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야, 이제 내 힘으로 살아봐.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나는 새로운 곳에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이었죠. 오래된 친구 은숙이가 있는 곳. 우리는 함께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했습니다. 판결로 돌려받은 재산 중 일부로 한옥을 매입했죠. 작지만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을 가꿉니다. 코스모스를 심었죠. 가을 햇살에 꽃들이 예뻤습니다. 손님들이 가끔 옵니다.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죠. 그분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인생 이야기, 가족 이야기, 모두 비슷했습니다. 살아온 길이 다들 비슷하더군요. 친구 은숙이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짐을 내려놓으니까 예전보다 밝아졌더군요. 주말이면 딸 민지가 옵니다. 손주들을 데리고 아이들이 마당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진짜 가족은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혈육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가족이구나 라는 생각이요. 정우에게서는 가끔 문자가 옵니다. 사과의 말과 함께 며느리와 이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식당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겨울입니다. 게스트하우스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아름다웠죠. 은숙이와 함께 눈을 보며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정희야, 후회 안 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후회 안 한다고. 오히려 이제야 산다는 느낌이라고. 65년을 살면서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박정희로 이름 석자 그대로. 그게 이렇게 자유로운 거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봄입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입소문이 나면서 예약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안정됐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내 의지로 일궈낸 삶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약하지 않은 차 한 대가 게스트하우스 앞에 섰죠.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는 순간 굳어졌습니다. 정우였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초등학생 아이 둘이 내렸죠. 내 손주들이었습니다. 정우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옷차림이 초라했죠. 핏기 없는 얼굴, 마른 몸.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고생하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정우가 다가왔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를 처음 보는 것처럼 어색해했죠. 그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엄마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힘든 게 느껴졌죠. 하지만 나는 침착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으니까요.
무슨 일이니? 정우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식당 운영이 힘들어져서 빚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아, 그래서 온 거였구나. 순간 화가 났습니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오다가 돈이 필요하니까 찾아온 거였습니다. 사과는요? 반성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또 돈이었습니다. 정우야,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이라도 연락했니? 돈이 필요해서 온 거지? 정우가 변명했습니다. 아니라고, 엄마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게 다 보였죠.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돌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우가 놀라며 손을 뻗었죠. 엄마, 제발요.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말했죠.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지? 이제 내 힘으로 살아보라고 했어.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죠. 너는 평생 엄마 돈으로 살았어. 대학도 결혼도 사업도. 전부 엄마 돈이었지. 그런데 어떻게 했니? 날 요양원에 보내려 했잖아. 손주들이 보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교육이었으니까요. 엄마가 평생 벌어놓은 15억. 너한테 다 줬어. 그런데 넌 이 엄마를 버리려 했잖아. 정우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후회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죠. 정우야, 엄마는 이제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게스트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죠.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창문으로 봤습니다. 정우가 차에 올라타더군요. 손주들도 함께 차가 멀어져 갔습니다. 가슴이 아팠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끝났구나. 친구 은숙이가 물었습니다. 정희야,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고. 은숙이가 말했죠. 정말 잘했어. 계속 퍼주기만 하면 평생 그렇게 살 거야. 그날 저녁 손님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들 생각? 전혀 안 났습니다. 이미 선을 그었으니까요. 그게 나를 위한 거였고 어쩌면 아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죠. 일주일이 지난 후 정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철없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엄마한테 손 벌리지 않고 아이들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엄마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문자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철이 들었구나. 40살이 넘어서. 그리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살아라. 힘들어도 넘어지지 마라. 그게 진정한 어른이다. 해가 집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죠. 6개월 전 처음 집을 나설 때는 막막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는 나로 살 수 있다고.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박정희로.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지켜야 합니다. 내 행복 또한 지켜야 합니다. 그게 진짜 어른의 삶입니다. 여보, 나 이제 진짜 행복해요.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남편이 보고 있을까요? 아마 하늘에서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사는구나. 그렇게 말하면서요. 65세 박정희.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았던 여자. 하지만 이제 박정희로 삽니다. 버림받았지만 더 강해졌습니다. 빼앗길 뻔했지만 되찾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닙니다. 늦지 않았어요. 가족이 반대해서? 상관없어요. 오로지 당신 인생이에요.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선을 긋는 용기, 거절하는 용기, 나로 사는 용기. 기억하세요. 퍼주기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이제 나로 살아볼래요. 두렵지 않아요. 외롭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당당하고 행복하답니다. 이게 진짜 삶입니다. 지금부터는 당신 차례예요. 이제 당신도 당신으로 사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